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우리 시장은 주말 이후에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에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느껴지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양대 시장 하락세를 띠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의 밀림이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대 시장에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환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마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김밥과 자장면 등 외식 메뉴의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네, 김밥이 이제 서민 음식이다라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지난달 김밥의 평균 가격이 3,200원으로 조사가 되면서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46%가 넘게 뛰었습니다. 자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장면 한 그릇에 7,000원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서민들이 즐겨 먹는 외식 품목 8개의 지난 5년간의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24%가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품목별로는 김밥과 자장면이 상승률이 무려 40%가 넘어서면서 1,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자, 이어서 칼국수와 김치찌개 백반 역시나 30%가 넘는 상승률 보였습니다. 특히나 냉면이나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는 사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됐는데요. 지난 5년 사이에 20%가 넘게 오르면서 평균 가격이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외식 물가의 상승률이 가파른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전망도 좋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외식 물가 상승세의 이런 추세는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인건비와 또 그리고 전기료 등이 오른 영향도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7.43으로 전월 대비해서 0.2%가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6.9%가 뛰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 동향 3.3%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고용시장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60대 10명 중 6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60대 취업자 수는 442만 명, 20대 취업자 수는 382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요, 3년째 지금 60대, 일하는 60대가 일하는 20대보다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일각에서는 이 젊은 층의 일자리를 고령화 시대가 잠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구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60대의 인구 비율이 31%가 증가한 데 반해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6%가 줄어들게 됐는데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편입이 이제 가속화가 되면서 60대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대 근로자보다는 60대의 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당분간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감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수입차 비중이요. 내연 기관차 시장의 수입차 비중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의 수입차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4대 중에 한 대는 수입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내연 기관차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판매된 전기차는 45만여 대, 이 가운데 수입차의 비중이 무려 24%로 집계가 됐습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비중이 11%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처럼 전기차 시장에서의 수입차의 비중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 렉서스나 BMW, 벤츠 등이 새로운 전기차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역시나 전기차 시장에서의 수입차의 강세는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후장에 주목할 만한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우리 시장 숨고르기에 진입한 모습이죠. 6월에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다 보니까 이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아울러 이번 주 추가적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이벤트로는 한국의 6월 수출,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월요일장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다소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오늘장 주요 공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J메탈의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J메탈이 51억 원 규모의 현금 출자 관련한 공시를 내놨는데요. 비철금속 재련업체인 PJENS의 주식 51억 원을 취득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식 취득 뒤에 이 PJ메탈의 PJENS 지분율은 51%가 되고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으로는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주가도 이 같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 추진 움직임 속에서 오늘장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하나시스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이 방위사업청과 약 736억 원 규모의 C130H의 성능 개량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군에서 운용하는 C130H 수송기 일부에 이 적외선 방해 장비, 미사일 접근 경보 장비, 생존 관리 컴퓨터 등 자체 보호 장비를 탑재해서 생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항공기 성능 개량 사업인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하나시스템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이 적외선 방해 장비와 생존 관리 컴퓨터 기술에 해외 협력사가 제공하는 이 기술까지 종합해서 단순한 생존 장비 탑재가 아닌 항공 생존 체계 통합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LF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F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개하던 패션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현지 법인마저 현재 수년째 매출이 전무한 데다 이 순손실만 기록한 탓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LF의 인도네시아 의류 판매 법인이 3년째 매출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LF는 이 비효율적인 해외 법인들을 과감하게 처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인도네시아 법인은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회사 측은 이 법인이 향후에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딥노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인공지능 데이터 AI 가공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계약 금액은 4억 3,636만 원이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13.7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핫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가 된 뉴스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추진할 재건 사업에 폴란드와 독일, 일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공적 개발 원조와 선투자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우리나라의 지분을 쌓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 통신망 섹터에서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재건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부 차관이 방한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소식 뉴스를 통해서 방금 보셨는데 관련주의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세요. 네, 뭐 우리나라 혼자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일단 뭐 독일, 뭐 폴란드라고 하는 그 인접 국가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죠. 네. 또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쉬는 과정에서 틈새주들이 올라오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메인 종목이냐?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들 종목의 연속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섹터냐? 역시 아닙니다. 두 개 다 따라서 아니네요. 네, 일시적인 어떤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개별 종목단에서 보면 뭐 삼부토건 같은 아주 뭐 특이한 종목이 있긴 네. 합니다만 이것이 정말 뭐 추세적인 흐름으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과연 신뢰도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건주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테마도 아닌 데다가 주가의 흐름까지도 봤을 때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삼부토건은 조금 특이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지금 살펴보면요. 상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 5월에도 살펴봤을 때 코스피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상한가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더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주가라고 하는 게 펀더멘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심리와 수급으로도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현재 삼부토건은 뭐 펀더멘탈로 인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기에는 고개가 갸웃거리죠. 네.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이 지역이 안정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 이 지역은 전쟁이 시작돼서 분쟁이 시작된 지역이 아닙니다. 이미 네. 10년 전부터 러시아에 붙어있던 동부 지역의 반군 세력과 우크라이나 군이 이미 전쟁을 하고 있던 지역이죠. 그럼 러시아와 전쟁이 끝나면 과연 이 지역이 향후 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역이 될 것인가? 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돈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요. 외부의 원조로 인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재건 사업을 했을 때 그 돈은 누가 우리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즉 재건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열심히 지어주고 나서 네.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위험에 대해서 뭐 공동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뭐 원조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흐름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높은 사업이 아닐 것임은 적실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삼부토건이냐는 거죠. 삼부토건을 능가하는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 업체들은 우리나라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네, 그런데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업체가 MOU 맺었다고 해서 뭐 아시는 것처럼 MOU는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네.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그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종이 쪼가리 하나 믿고 이게 될 거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면 주가가 안 올라갈 거냐?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건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투자의 흐름에 따라서는 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살펴봐야 될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혀 이것은 아직까지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도 않고 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삼부토건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돌아올 만한 이슈인지 알기 어렵다. 그다음에 이 종목의 기초 체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종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이런 종목에 애초부터 내가 이 이슈를 미리 알고 뭐 아주 낮은 가격에 베팅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뭐 상한가라서 더 살 수도 없는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게 과연 옳은 투자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종목에 지금부터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투기면 어때? 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노려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뭐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뭐 전혀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종목이 수혜 종목도 아니고 수혜 종목이 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살펴봤을 때 삼부토건 크게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삼부토건이 어느 정도 수익으로 돌아올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거기에 삼부토건의 기초 체력도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뭐 재건 관련주도 움직이지만 모듈러 주택과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선 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금강공업입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그간 지금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좀 넘어서서 굉장한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200조가 넘는 규모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런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로 얼마를 할 수 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종목군들이 대부분 들어가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고 그동안 뭐 레코드를 추적할 수 없는 이런 중소형주가 거기서 갑자기 뭐 대규모의 수주를 따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고요.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임시주택 같은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주택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유럽의 이 주택 수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오래된 주택을 고쳐 사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그렇죠. 과연 뭐 우리나라처럼 그냥 뚝딱뚝딱 H형광으로 아파트 올려서 그런 주택 형태로 우크라이나가 전부 다 바뀔까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부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해당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끝났다? 알 수 없죠. 네. 여기에 투자하는 게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거래량의 분출 여부, 주요 지지선의 지지 여부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해당 종목을 트레이딩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쯤에서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을 네. 뿐이지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뉴스를 가지고 뭔가 투자에 대해서 큰 꿈을 가져보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본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 이슈가 플러스 알파인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이미 성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이슈가 계약상으로 연결되게 되면 네. 좀 더 플러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게 저는 뭐 투자와 관련된 시사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본질적으로 체력이 좋은 종목에 투자하시기를 좋은 권고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살펴봤을 때 기술적으로 잘 분석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건과 관련해서도 움직이지만 우크라이나 전력망 그리고 통신망과 관련해서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뭐 전력망 종목군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통신 장비주들도 일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통신 장비 쪽은 우리의 장악력이 아주 낮습니다. 얼마 정도나 낮은가요? 본질적으로 지금 4G 쪽에서는 거의 중국에 다 뺏긴 상황이고요. 네. 5G 쪽에서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유럽 쪽과 미국 쪽과 일부 계약을 맺으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뭐 한 15% 내외 정도의 아주 낮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들어가긴 어렵고 본질적으로 망의 근간을 깔 수 있는 뭐 삼성전자, 에릭슨, 소니 이런 회사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와 같이 들어가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있느냐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측정해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전력망 관련주는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망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수요가 있는 가운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가 따라준다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통신장비주는 이와 관련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포지도 전부 화웨이가 깔았고요.
다만 이제 화웨이 추가 수주나 화웨이 물량을 낮추고 에릭슨이나 소니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 따라서 통신 장비 쪽에서도 우리가 의미 있는 투자를 지금 당장 고민해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통신 장비 쪽에서도 그동안 수주가 끊겨 있던 뭐 미국, 일본, 중국 뭐 이런 쪽에서 만약에 추가 수주가 나타난다면 이런 게 좀 더 명확한 그림이 되지. 현재 우크라이나 쪽에 뭔가 우리가 큰 수주를 거둘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헛된 기대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모두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수혜주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지수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말 그대로 테마주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봤을 때 저희가 5G 관련해서 방금 말씀해 주시면서 뭐 점유율도 조금 낮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5G 통신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잡음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한동안 3G, 4G 시장을 거의 뭐 전량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쪽에 제때 투자를 하지 못했고 또 네.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많이 밀렸던 거죠. 근데 미국과 중국의 텐션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화웨이나 JT 같은 회사를 아예 찍어서 미국에서 퇴출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접었던 통신 장비 쪽에 다시 무게를 두기 시작했고 조금씩 밀고 들어가기 시작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4G 같은 경우에 LGU 플러스는 화웨이망을 일부 쓰고 있는 부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백도어 위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위험들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자,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고 러시아가 중국의 한 편이니까 중국은 다 배제하고 비싼 소니 에릭슨, 뭐 삼성전자로 간다.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단칼에 배터리 쪽에서 중국을 모두 배제하고 우리나라만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이슈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미국이 자초한 일이죠. 그동안 지난 15년간 중국을 너무 키워줬기 때문에 네. 모든 제조시설들이 전부 중국으로 간 상황에서 중국을 뭐 1, 2년 안에 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도 시간이 걸릴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통신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보안 이슈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백도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서 본다면 뭐 기대는 뭐 서방향, 우리나라 거, 뭐 일본 거 이런 게 다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복잡한 이슈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걸 그대로 다른 나라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마셜 플랜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G7 정상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과 관련해서 뭐 건설 기계 등 여러 가지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이쪽에 이제 일부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미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 이슈가 터졌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 방금 언급해 주셨던 종목 중에 건설 장비 쪽은 우크라 재건과 전혀 상관없이 네. 미국의 인프라 증가, 그다음에 전 세계 광산 투자 증가, 그다음에 전 세계 공장 투자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우크라 재건 이슈까지 붙는다면 저는 뭐 그 금액이 1,200조라는 것도 믿지 않지만 어쨌든 대규모의 공사가 만약에 붙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은 그나마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전력망도 마찬가지죠. 전력망도 지금 미국의 노후된 교체 수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를 설계하기 위한 이런 수요가 전력망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초고압 송전, 송배전, 전선, 케이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해중, 지중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미 늘고 있다. 그것도 미국, 유럽, 중동 쪽에 다 같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크라이나 이슈가 전혀 없어도
펀더멘탈이 이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만약에 우크라 이슈까지 붙는다면 그거는 이제 금상첨화인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해당 종목군들을 찾으실 때 단기적으로 뭐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잘 트레이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우크라이나를 플러스 알파로 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골라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투자 관점에서 좀 더 멀리 봤을 때는 더 좋은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섹터에 접근을 하실 때는요,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만 있는 종목보다는 이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에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섹터들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탑픽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건설주를 굳이 꼽자면 저는 뭐 현대건설을 뽑고 싶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LS입니다. 네. LS는 관련 자회사로서 LS M&M, LS 일렉트릭, LS 엠트론, 그다음에 LS 전선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인프라 수요의 급증, 그다음에 교체 수요의 급증, 유럽의 해상 풍력의 급증, 여기에 자회사들의 실적이 모두 동반해서 늘어나고 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지금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얼마냐? 14만 원입니다. 근데 지주사라는 이유로 그동안 한 40~50% 할인돼서 거래가 되다가 네. 최근에 모멘텀을 타고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는 LNM의 실적이 좋지 못해서 잠깐 주가가 주춤했습니다만 최근 LNM과 그다음에 LNF가 황산니켈을 축으로 해서 전구체 공장을 만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PBR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뭐 PBR 한 0.9배, 0.8배 수준만 고려해 봤을 때도 현재보다는 주가가 훨씬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1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정말로 우크라 재건 이슈까지 붙는다면 그건 이제 더 플러스 알파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에너지 중에 안 하고 있는 게 없다. 충전기, 뭐 전력 인프라,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진의 전구체까지 하고 있는 이 기업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뭐 9만 원대에서 뭐 9만 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을 네. 열어두고 있고 손절 가격은 7만 5천 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오늘 LS를 탑픽 종목으로 가져오셨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가 그래도 가치가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오는 7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세가 안정을 찾고 있는지, 경기 활성화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금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6월에서 7월에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뭐 이런 추세면은 2%대 가능할 걸로 보이지고요. 네. 뭐 2021년 3월 달이 2.4%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5%대 이제 물가들을 계속 이제 지나오느다 지난달 이제 3%를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 경상수지도 좋아지네요. 네. 물가 잡고 경상수지 잡고 이 콤비네이션은 항상 우리가 장이 강세장으로 갈 때 필요 충분 조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장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어떤 기운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지금 경상수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4월 달에 소폭 적자면 5월 달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 경기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회복 조짐까지 지금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최악이었던 게 지난 1월 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수출부터 다 바닥을 찍고 지금 회복 조짐으로 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호 부총리의 말이 재미난 게 뭐냐면 서서히 경제의 어려운 터널이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 네. 앞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 진짜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무슨 우리 PF, 부동산 PF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위기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지금 수출이 좋아진다는 것은 진짜 우리 과거에 증시를 봤을 때는 희소식 중에 희소식일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1월부터 10일까지 지금 나온 거 보면요. 지금 수출이 1.2% 정도가 지금 올라갔어요. 네. 내려오던 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큰 이제 한국모함이 이제 이 방향을 틀은 거거든요. 거기다 또 좋은 거는 대중국 수출도 좋아졌어요. 적자도 내려오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이 저점으로서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물가까지도 잡는다. 이러면 진짜 이제 해볼 만한 그런 증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추 부총리의 경우에도 물가 부담을 덜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기 활성화 정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제 또 이런 발언을 했죠. 국제 밀 가격이 50% 안팎 내리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하락에 맞춰서 라면 값을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라면 관련주도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경기 정책은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물가가 잡힌다는 가정하에서는 일단 물가가 잡히면은 가격이 싸졌네. 네. 그럼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이 계획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세제라든가 그다음에 규제 완화 등등이 지금 주 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민감 중심의 경제 운영을 계속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활력을 띨 수 있는 부분은 투자와 소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이제 라면값이 사실 작년에 50% 또 연초 대비 20% 올랐던 것을 네. 제자리로 가는데 사실 밀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600원짜리 라면을 하나 사신다면 밀 가격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안에 이제 팜유라든가 또 사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프 만드는 게 360원이 들어가요. 600원에.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아직도 이제 가격이 좀 더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내리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더 올릴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 그대로 갖고 가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굉장히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을 지금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뒤로 이제 미루겠다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일주일에 1.7개를 먹는 라면값이 거기서 조금 더 앞에서 향도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라면 업계를 했는데 올라간 만큼 또 다시 내려올라 그러면은 사실 70% 이상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네. 먼 길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어떤 특정 거기에 어떤 해를 주는 것보다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라면 가격 지금 밀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바로 내리라라는 입장보다는 더 이상 올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분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반기 국내 투자 계획을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정책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실까요? 그럼 100% 이쪽으로 보시면 네.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업황 개선 기대감이거든요. 어차피 이제 투자라는 게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투자들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것들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을 지금 발견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AI 반도체가 끌고 있는 전체 증시의 신성장 동력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모티브를 잡아서 지금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럴 때면은 뭐 굉장히 많은 재정을 쏟아서 이거를 투자를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보다는 민간이 끌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정부가 미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투자 환경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거 했을 때는 항상 중심이 되는 업종이 있었는데 반도체. 반도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9% 이상의 지금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에서 끌어주는 지금 동력까지도 지금 장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업들과 또 정부가 발맞춰서 한번 경기를 끌어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FOMC에서 6월에는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주목하는 건 동결 자체보다는요, 매파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살펴봤을 때 지금 한미 금리 차가 계속해서 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이런 입장이 나타났을 때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이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지금 애매모호한 네. 그래서 뭐 스키니 불이니 뭐 이거 매파적인 게 아니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가 확인이 된 거죠. 우리 당국에서는. 첫째,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잖아요. 두 번 네. 이상 지금 뭐 갈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아주 또렷한 목소리와 기조로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 두 가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보면은 이제 점도표가 네. 1월 달에 5.1이었는데 5.6으로 지금 올라 있는 상태라서 그러네요. 더 지금 좀 많이 더 올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롬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물가를 다시 2%대로 돌리는 과정은요.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금융단계에서는 기계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한 거에서 따라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의문점은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지금 명목금리 두 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실질금리입니다. 그렇죠.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빼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10년 국채의 뭐 금리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지난번에 이제 25bp 올리면서 미국이 플러스 전환을 했어요. 네. 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약세로 갈 정도로 지금 차이가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1.5에서 1.75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실질 금리로 따졌을 때 아직도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굉장히 뭐 강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중국하고 IT의 경제가 지금 회복하는 게 굉장히 큰 지금 모멘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이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하기 시작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과거치에서 이것이 전환될 때부터 6개월 내에 30% 정도의 상승 모멘텀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준비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질금리 추이를 살펴보시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IT 쪽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21일과 22일에 또 파월 의장의 상하원 증언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15개월 동안 금리 상승 계속해서 올리다가 동결을 택한 만큼 지금 파월 의장의 입에 지금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가 또 한 번 휘청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다들 시장이 굉장히 학습 효과가 좋아갖고 네. 굉장히 지금 뭐 제롬 파월 의장 머리 위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온 건 뭐 금리 인상하니 뭐 금리 인하 없느니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아니 우리가 이제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겁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가 사실 쉽게 얘기한 시장의 네.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의지를 얘기한 거는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지 않기 위한, 꺾기 위한 그걸로 네. 지금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큰 어떤 뭐 진짜로 이변이 없는 한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쭉 계속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연내 2회 정도의 금리 인상 이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최종 뭐 점도표상의 최종 금리 전망이 지금 5.1에서 5.6으로 올라가서 조금 우리가 불안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 그 네.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지금 앞으로의 증시에 굉장히 변곡점을 지금 갖고 갈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5% 올린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의 둔화에 이제 영향을 미쳤는가는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방향들을 정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고물가가 그냥 고착화되는 거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 되기 때문에 21일, 20일 상하원 뭐 청문회 가서 뚜렷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도돌이표처럼 얘기하는 부분.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감 있게는 얘기할 겁니다. 미국 경제에 침체 안 들어갈 것이다. 네. 그다음에 분명히 경제의 이런 금리 인상의 조치는 분명히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바뀐 게 없다. 그리고 큰 방향을 자기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으면 잭슨홀 미팅에서 네. 얘기할 것이다. 뭐 이것이 시장의 얘기고 그것이 저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정확히 맞아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경우에도 실제로 진짜로 할 말이 있다라면 잭슨홀 미팅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원장님, 이런 상황이 지금 과거에도 있었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의 사례와 좀 비추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2000년, 2008년도에 이 시장이 비슷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2008년도라든가 이럴 때는 또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지금 긴축 전체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거든요. 네. 뭐 긴축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들이 지금 나와줘야 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금리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이제 강세가 꺾이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또 선거공학적으로 봐서는 과연 좋을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좋은 뉴스가 뭐였냐면 IT, 특히 AI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강세장에 이끄는 세력이 지금 나온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올라간 기술적 강세장에 대한 예상들은 굉장히 지금 높은 확률로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2008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내외적인 요인은 조금 다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IT와 또 AI 강세장은 좀 전망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FOMC 7월에는요, 이제 다시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긴축을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지금 출구 전략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OMC 이전까지 저희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한번 분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인상을 하던 동결을 하던 네. 시장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어떤 식으로든지 좋게 해석을 할 겁니다. 지금 모든 악재를 호재로 지금 네. 해석하는 부분들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뭐를 발표를 하든지 일단은 뭐 폭이 크게 한번 조정을 받는 시기가 7월 달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발언을 나오든지 업종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나온 종목을 여러분 매수하는 전략을 좀 갖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이번에는 큰 이 전체의 큰 분위기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뭐 여의도에서도 굉장히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네. 7월 달에 어떤 조정장이 나오기를 지금 뭐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조정장이 나온다면 그 뒤에는 기술적인 강세장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갖고 꺾이는 거 아니야? 제가 뭐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해서 보면은 이거는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될 때는 왔거든요. 그 조정이지 어떤 추세적인 조정장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 7월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추세적인 조정장은 아니고 7월은 조금 쉬어가겠지만 그 이후에 더 강세장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살펴보면요, 원장님, 환율은 다시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장의 아주 네. 징조라고 보여지는 이 거죠. 오르는 것이 징조인가요? 오르고 네.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 주식 시장이 지금 뭐 우리 전체 투자자들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시험을 네. 하고 있는데 7월에 조정장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번엔 더 좋은 게 옥석을 가리는데도 기준점이 지금 줬어요. 네. AI 반도체. 네. 반도체의 회복 지금 이 속도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9% 이상의 지금 장비 매출도 올랐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쉽게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는 네. 그런 향도들을 보고 가시는 부분들이 7월장에 참 재미난 장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조정의 기미가 있다면 일단은 움직이시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조금씩 정리를 해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일단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지금 조정장의 국면의 증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7월 장이 되기 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에는 반도체와 AI 섹터를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 의견에 충분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영호 원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일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에서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